지금부터 함께 읽을 내용은 피그말리온 효과 2부 1장입니다. 2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의 기대가 한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들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그말리온 효과 2부 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교사의 기대 1장 불리한 여건 속의 아이들. 새학년이 시작되면 다양한 가정환경의 많은 어린이가 하나의 교실로 모여 1학년 생활을 시작한다. 이 시기는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때이며 불확실성과 흥분,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혼란스럽다. 아이들은 묻는다. 선생님이 나 좋아해 주실까? 나는 언제쯤 글을 읽을 줄 알게 될까? 1학년 교실로 들어서는 것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며 어떤 아이에게는 기회가, 어떤 아이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된다. 교사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 가늠한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백인 아이들은 대체로 무리 없이 학교에 적응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피부색이 검거나 갈색인 아이들은 대부분 하층 계급 출신이며 생활이 청결하지 못하고 학습 습관이 흐트러져 있다고 판단한다. 교사는 이런 아이들이 1년 동안 학습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다수 학생이 중산층이고 하층 계급 아이들이 소수인 학급이라면 그 확신은 더욱 강해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아이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교사는 새 세계에 들어오는 어린이를 환영하면서도 중산층 아이는 성공할 것이고 하층 아이는 실패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미 품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지 못한 채 선생님의 미소에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말을 걸 때에도 이 기대의 잣대가 사용된다. 말투가 분명한지, 마음을 내보이는 표현을 쓰는지, 사투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아이의 수준이 판단된다. 이 판단은 곧 지적 능력, 읽기 준비도, 학습 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적 평가를 받는다. 2학년을 맡은 교사는 반에 있는 하층 아이들이 대체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확신한다. 교사들은 앞으로 1년간 누가 잘하고 누가 실패할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첫날의 인상이 전부는 아니다. 지저분해 보이던 아이가 아주 영리한 경우도 있고 갈색 피부의 아이가 매우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일 때도 있다. 반대로 깨끗하고 차려입은 중산층 아이가 전혀 해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우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중산층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하층 계급 아이들은 뒤처지게 된다는 교사의 예측은 결국 맞는 것처럼 보인다. 가난이 주는 불리한 여건. 현재 적절한 언어 생활의 결핍, 학교 문화에 대한 무지, 그에 따른 부진한 학업 성취도 등 불리한 교육 환경에 처한 어린이에 대해 높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여러 보고서는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들이 중산층 어린이에 비해 IQ와 독해력, 태도, 행동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여건의 어린이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 집안 출신을 의미하며 이 계층은 낮은 수입과 학교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런 아이들 가운데 훨씬 높은 비율이 낙제를 경험한다. 헤비거스트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어린이라고 부르며 예측한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학교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 때문에 전체 어린이의 15% 정도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으며 대도시 저소득층 어린이의 경우 그 비율은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교육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1965년 제정된 초등중등 교육법령 제1장은 교육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연방 보조금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육과 인재 개발 사이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기술 혁신과 국제 정치의 긴장은 고도로 교육받은 인재를 요구한다. 불리한 환경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린이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불리한 여건의 학생 문제를 다룬 문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문헌에는 이 학생들의 가정, 이웃,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중산층만을 염두에 둔 학교에서 겪는 절망감이 담겨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원인을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 언어적 요소 가운데 어디에 두느냐가 다를 뿐이다. 수입과 성공적인 학교 생활, 수입과 교육 기회의 관계를 다룬 섹스턴의 연구는 다음을 보여준다. 평균 수입이 $7,000가 넘는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학년 평균보다 높고 $7,000 이하인 가정의 아이들은 평균보다 낮다. 수입이 낮을수록 학업 부진은 커지며 저소득층 자녀는 8학년이 되면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학력이 최소한 2년 정도 뒤처진다. 지적 능력이 비슷한 서민 계층 아이들과 상류층 아이들은 저학년 때에는 성취도가 비슷하지만 9학년쯤 되면 서민 계층 아이들의 성적은 상류층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대도시 영재 아동 프로그램에서도 수입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선발된 435명 가운데 수입 $5,000 이하 가정 출신은 한 명도 없었고 $9,000 이상 가정 출신은 148명이었다. 성취훈련. 성취동기 연구들은 가정에서의 성취훈련이 계급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차이 때문에 하층 계급 어린이는 중산층의 가치를 강조하는 학교 환경에서 갈등을 겪는다. 중산층 어린이들은 매우 심한 경쟁 의식 속에서 자란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 성취하기를 기대받으며 미국 중산층 가정의 육아 철학 속에는 성취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성취관념이 강한 여러 문화권 출신 아이들 역시 학교를 성취감을 주는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프로트란스클루큰의 가치 지향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은 가정에서 성취, 지향적 가치를 주입받으며 성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체득하지 못한 어린이는 이를 당연시하는 또래들과의 경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적절치 못한 훈육. 불리한 여건 속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설명은 훈육의 부족보다 훈육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하층 계급 가정의 언어가 학교 학습에 장애를 준다고 보았다. 노동 계급 가정은 제한된 형태의 언어를, 중산층 가정은 보다 풍부한 언어를 사용한다. 번스타인은 중산층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어린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가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로바는 비표준 영어를 조사하면서 사회 계급과 의사소통 능력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도이치는 하층 계급 아이들은 집중하는 법과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을 가정에서 익히지 못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중산층 아이들은 유아기부터 소리와 그림을 구분하고 판단하도록 격려받으며 이것이 훗날 읽기 학습의 중요한 전 단계가 된다. 지원 프로그램. 중산층 어린이와 하층 계급 어린이가 학교 성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폭넓은 연구를 통해 확립된 사실이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 사회 계급적 위치와 관계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 법칙으로 여겨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종사자들은 실험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층 계급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해왔다. 미 교육국과 연방정부도 이를 지원해왔으며 1965년 법령 제1장에 따라 수십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기금으로 학교들은 읽기 지도, 상담과 문화체험, 학부모 참여, 건강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목적은 자긍심을 높이고 잠재력과 희망을 키워 학습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전제는 불리한 여건 속 아이들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 때문에 적절한 훈육과 성취 태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학교가 이 결핍을 떠맡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연구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한다. 교사의 태도와 행동도 아이들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교사라는 변수. 불리한 여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역할이 간과된다는 말은 이론이나 연구에서 교사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훌륭한 연구들이 있었다. 베커는 시카고 여러 학교를 연구하며 다음을 발견했다.
빈민촌 학교 교사는 중산층 지역 교사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며 하층 계급 아이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진다. 교사들은 학생의 태도와 위생 상태에 불만이 많고 가능한 한 빨리 좋은 학교로 옮겨가고 싶어 한다. 데이비스와 달라드의 연구 역시 하층 계급 아이들이 부모의 무지, 비표준어, 옷차림과 피부색 때문에 교사와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보고한다. 다른 연구들도 사회적 신분에 따라 학교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도이치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키워내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말한다. 하층 계급 아이들이 부정적 태도를 습득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책임은 일정 부분 학교에 있다는 주장이다. 윌슨은 교사의 차별적 태도가 청소년에게 포부와 성취 사이에 불일치를 낳는다고 말한다. 하층 계급 학교 교사는 중산층 학교 교사만큼 높은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학생의 학력을 학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의지도 약하다. 하층 계급 아이들은 시험 성적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상류 계급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북부 여러 도시에서는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소수민족 교육은 교사의 중대한 현안이 되었다. 단순한 인종 편견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화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하층 계급 아이들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폭력적이고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한 혹은 교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한 교사는 그들을 다르게 대할 것이고 성에 있는 가르침을 주기 어렵다. 리스먼은 저소득층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며 말한다. 우리는 학생들 위에 서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태도로 대할 때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연구자들은 최소한 한 가지 명제에는 동의한다. 불리한 환경의 아이들에 대해 교사는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스벨은 학교 방문 체험을 이렇게 묘사한다. 교사들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만 고민하지. 내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HARYOU 연구는 교사의 낮은 기대가 자기 충족 예언 효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맥키너는 특정 능력을 지닌 아이가 과제를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가 아이에게 알려진다면 그 아이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확률은 매우 줄어든다고 적었다. 케네스 클라크는 하층 계급 아이들은 교육 분야에서 자기 충족 예언의 희생자라고 말한다. 빈민가의 청소년은 어린이의 학습 능력에 대해 교사와 교장의 기대가 낮을 때 그 기대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결론 짓는다. 또한 학생이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그 확신을 일관되게 견지할 때에만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해줄 실험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후광 효과. 특정 학생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상정하게 된다. 이것이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다. 카헤는 학생의 적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교사의 채점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수 중인 교사들에게 학습 준비도 검사지를 채점하게 했다. 교사들에게는 읽기와 IQ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이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말해주었지만 실제로는 임의의 점수를 적어 넣었다. 결과는 분명했다. 똑똑하다고 여긴 학생의 검사지는 우둔하다고 여긴 학생의 검사보다 훨씬 관대하게 채점되었다. 동일한 행동도 똑똑한 학생에게는 우수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미심쩍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소수민족, 특히 짙은 피부의 아이들은 후광 효과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제이콥슨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사진 속 아이들이 미국인처럼 보이는지 멕시코인처럼 보이는지 판단했다. 이후 당신 학교 학생들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자 같은 사진에 대해 어떤 교사는 높은 IQ를, 어떤 교사는 더 미국 사람 같다고 응답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성적을 올린 멕시코 아이들은 교사들에게 더 미국 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사가 어떤 아이를 좀 더 미국 사람, 상류층 사람처럼 지각하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학업 성취 기대가 상승하고
실제 수행도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교사는 불리한 환경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후광 효과는 평가를 높이거나 낮추고 그 평가는 특정 기대를 낳으며 그 기대는 아이에게 전달된다. 학생의 학업 수행과 검사. 학생의 학업 수행에 대한 교사의 기대는 피부색, 겉모습, 부유함의 정도, 배경 정보뿐 아니라 표준 지능 검사와 학력 검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 검사가 적절히 시행될 때 그 결과는 어린이의 지적 수행에 대한 교사의 예측에 영향을 주며 그것이 바로 검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때로 이런 검사들은 교사의 기대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쳐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잃게 된다. 티나는 정신지체아로 유치원에서 2년, 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1학년으로 남아 있었다. 같은 반 아이들과 시험을 치르던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1학년 시험에서 IQ 14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학년 교과서를 완전히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참 담임교사는 티나가 가장 월등한 학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빌리는 평범한 6학년 여학생이었으나 배치고사에서 IBM 카드 오류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는 그 점수를 근거로 빌리를 학습부 진학 코스로 배정했고 그는 의기소침해져 수업에 흥미를 잃었다. 학생 능력에 맞춰 반 편성을 할 때 여러 검사를 참고하지만 1학년 신입생이나 전학생처럼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된다. 배치고사를 치르기 위한 기본 지시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페드로의 사례가 그렇다. 페드로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아이였으나 교장은 유치원 교사에게 페드로는 훌륭한 리더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는 페드로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페드로는 가장 총애받는 학생이 되었으며 상위반으로 배정되었다. 또 멕시코에서 이민 온 네 아이를 행정 담당자가 직감으로 상급반에 배정한 사례도 있다. 담임들은 아이들이 영리해 보인다고 여겼고 학년 말에 이 아이들은 지능과 학력 검사에서 평균을 훨씬 넘는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지능 검사 점수와 교사의 기대가 서로 영향을 주고 그 기대가 자기 충족 예언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적 증거 피트와 플라워스. 클리포드 피트는 표준 지능 검사에서 IQ 94 이상을 받은 5학년 남학생 165명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IQ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학년 말 학력 검사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실제보다 낮은 점수를 통보받은 아이들은 자신을 덜 공부하고 더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한다고 느끼며 교사가 더 까다롭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덜 재미있어 했다. 피트의 연구는 교사의 기대가 성적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학생의 자아 인식과 교사 학교에 대한 생각에는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찰스 플라워스는 능력별 학급 편성이 교사의 기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연구했다. 서로 다른 두 도시의 중학교에서 7학년 두 반씩을 선정해 한 반을 우수반이라고만 교사에게 알려주었다. 한 학교에서는 우등반이 읽기와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IQ는 차이가 없었고 다른 학교에서는 우등반이 IQ 점수만 5점 높았다. 우등반 교사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규율 문제를 덜 느끼며 학습 의욕, 고취에 더 신경 쓰고 우수반을 선호했다. 플라워스의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자기 충족 예언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지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고 7학년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을 다른 교사가 맡았기 때문에 결과가 교사의 질 차이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처음부터 잘해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낮은 기대가 때로는 예언이 되어 현실을 만들어버린다. 2부 1장 정리. 불리한 환경의 아이들의 학업 부진은 가정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기대는 아이의 학습 태도와 학교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사회적 배경, 언어,
외모, 검사 점수 등을 바탕으로 아이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대는 말투, 지도 방식, 기회 제공의 차이로 나타나며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낮은 기대는 아이에게 부정적 자아, 인식과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키운다. 높은 기대는 아이의 자신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성취 가능성을 넓힌다.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교사의 태도, 변화 없이는 제한적이다. 핵심 질문은 이 아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무엇을 끌어낼 수 있는가이다. 2장, 오크 초등학교 실험. 2장은 교사가 어떤 학생을 지적으로 크게 성장할 아이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가 학생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오크 초등학교 실험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설명한다. 기존의 기초보고서에서는 디자인과 일부 결과만 간략히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실험이 어떻게 준비되고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현실적 도덕적 문제를 고려했는지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로젠탈과 제이콥슨 1966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오크 초등학교와 지역사회. 실험은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고 저자들은 그 학교를 오크 초등학교라고 부른다. 오크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도시의 오래된 지역으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언덕 위의 중산층 주택가, 산업지역으로 이어지는 거리와 작은 집 다세대 주택지역, 그리고 대로와 골목에 낡은 집이 밀집해 아이들이 특히 많은 구역이다. 이 지역은 수세대 전 이탈리아 이주민이 정착했던 곳으로 학생들의 이름에 이탈리아계 이름이 남아있으나 외모에서는 뚜렷한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여러 인종이 섞여왔다. 어린이. 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하층 계급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이며 결손 가정도 적지 않다. 결손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대개 기술직이라기보다 반숙련 노동자에 가깝고 어머니가 일하거나 복지 보조로 생활하는 가정도 많다. 다만 극심한 빈곤층이 다수인 학교는 아니다. 중산층 관점에서는 보살핌이 부족해 보이는 아이가 있겠지만 영양 부족이나 극단적으로 남루한 옷차림이 흔한 것은 아니다. 무료 급식을 요청할 정도의 어려움은 드물다. 오히려 가정 방문을 해보면 아이의 옷이 지나치게 더럽고 남루한 경우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돈을 허투루 쓰는 생활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다고 서술한다. 아이들이 하층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은 빈곤한 언어 생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의 부족 등으로 드러난다. 학교 분위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엄격한 분위기라기보다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사물과 어울리며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분위기에 가깝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은 낮다. 교무실조차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공간이며 점심값을 빌리고 갚기 위해 오가거나 몸이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러 들르는 일이 잦아 마치 대출 담당 부서와 양호실을 합쳐놓은 듯 보인다고 묘사한다. 전교생은 650명 정도이며 그중 약 6분의 1이 멕시코계 아이들로 학교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소수민족 집단이다. 흑인 가정의 아이들도 있으나 대다수 집단에 동화되어 있는 듯하며 멕시코 아이들은 언어와 생활 공동체의 영향으로 비교적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출입이 잦아 학교가 어수선해 보이지만 실제 전학 비율은 연간 약 30% 수준이며 직장 문제로 이동하는 가정이 많다. 더 좋은 환경의 근처 지역으로 옮겼다가 가톨릭 학교로 전학하기도 하지만 몇 달 안에 다시 오크 초등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능력별 학급 편성. 오크 초등학교는 교육구청 정책에 따라 능력별 반 편성을 실시한다. 학년마다 3반이 있고 상위 중위하위 혹은 빠른 반 중간 반 느린 반으로 나뉜다. 편성 기준은 공식적으로 IQ가 아니라 읽기 능력 검사이며 실제로는 교사의 판단과 학력 검사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3반의 평균 IQ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출입이 잦은 학생이 빠른 반에 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느린 반에는 멕시코 어린이와 저소득층 아이가 유난히 많다. 전교생 중 멕시코 아이들이 약 17%인데 빠른 반에서는 6%에도 못 미친다는 수치가 제시되며
이런 차이를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성별 분포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멕시코 아이들 집단에서는 빠른 반과 느린 반 사이의 남녀 비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비멕시코 집단에서는 남자아이들이 느린 반에 더 많이 몰려있고 빠른 반에는 여자아이들이 더 많은 경향이 관찰된다. 제시된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서술된다. 학년 진급대 반 배정에는 교사의 추천이 반영된다. 학년 중간에 반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나 많지 않고 이동의 대부분은 새학년 시작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교육구청이 능력별 편성을 의무화한 배경에는 한 학급 안에서 능력 차이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좌절감은 낮추고 학업 성취는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오크 초등학교는 도시 내 12개 초등학교 가운데 학업 성취가 최하위권이며 비슷하게 성취가 낮은 다른 학교들도 하층 계급 중심 또는 문화적으로 앵글로색슨과 다른 가정 배경을 가진 학교들이었다. 실험이 진행되던 당시 이런 학교들에서는 능력별 편성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사 오크 초등학교 교사는 총 20명이며 남교사는 2명뿐이다. 일부는 반나절 유치반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하나 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맡는다. 각 교사는 매년 같은 학년을 가르치되 그 학년 안에 세 수준 반을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담당한다. 교사 연령은 23세에서 50세, 평균 35.1세이고 교직 경험은 1년에서 30년, 평균 7.7년이다. 모두 학사학위 소지자로 약 3분의 1은 대학교 출신이며 나머지는 주립 단과대학이나 교육대학 출신이다. 학교를 방문하면 교사들도 학생들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며 교직을 단순한 직업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체로 교육 철학과 교수법, 학생의 재능과 한계에 대해 토론할 자세를 갖춘 헌신적인 교사들이라고 평가한다. 연구과정. 이 실험의 기본 구조는 앞장에서 다룬 동물 실험의 형태를 참고한다. 실험자가 어떤 동물을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고 믿으면 실제 수행이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우수하다고 믿으면 더 우수한 수행이 관측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가 학생을 똑똑해질 아이라고 기대할 때도 비슷한 기대 효과가 작동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다만 동물 실험과 달리 학교에서는 현실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 평범한 쥐를 특별한 번식으로 똑똑하거나 우둔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방식은 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다. 또 누군가를 우둔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처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즉 긍정적 기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야 했다. 예비검사 필요성과 측정 도구의 선택. 실험에는 실험 시작 전 모든 어린이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예비검사가 필요했다.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IQ 증가분을 비교하려면 출발점이 되는 수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검사 없이 무작위 배정만으로도 방법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보링의 지적처럼 두 집단이 정말 대등한가를 확신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사에게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기대를 심어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64년 봄, 오크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과 6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굴절학습 하버드 검사 더 하버드 테스트 어브 인플렉터드 에거지션을 실시한다. 표면적 목적은 가까운 장래에 학업 성취가 급격히 발전할 이른바 대기만 성블루머 혹은 크게 성장하게 스퍼팅 보일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교사에게는 검사 시행 수개월 전에 설명서를 배부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어린이는 정체와 급격한 발전을 오가며 상위 20% 점수의 아이들은 향후 하나 해 안에 큰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취지였다. 또한 검사 및 점수는 학부모나 학생과 논의해서는 안 되며 연구 종료 후 결과는 교육구청에 통보된다고 안내했다. 일정은 1964년 5월, 1965년 1월, 1965년 5월 등으로 제시되었고 1966년 5월의 후속 검사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굴절 학습 하버드 검사는 플라네건의 일반 능력 검사 TOGA
1960 중 비언어 영역 검사였다. TOGA를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기존의 학교에서 쓰던 지능 검사와 다른 형태라 교사들이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단체 검사로 대규모 시행이 가능하며 학교 수준이나 학년 고저와 관계없이 문제 유형이 비교적 균질하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무엇보다 읽기 쓰기 수학 같은 학교 학습량보다 기본 학습 능력을 측정하려는 목적이어서 이중 언어 학생이 많고 하층 계급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TOGA는 초등용으로 K-2, 2-4, 4-6 세 종류가 있다. K-2는 유치원 1학년, 2-4는 2에서 3학년, 4-6은 4학년에서 5학년에게 시행되었다. 재검사는 동등한 수준의 검사로 시행해 연습 효과가 생길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에 불균형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같은 IQ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잘 치러야 한다는 점, 즉 연령 상승에 따른 수행 증가를 고려해야 했다. 예비 검사 후 2년 뒤의 재검사에서는 예비 때 유치원 2학년 4학년이었던 아이들은 같은 종류를 예비 때 1학년 3학년이었던 아이들은 한 단계 높은 검사를 치르게 했다. 예비 때 5학년이었던 학생들은 2년 뒤 7학년이 되어 학교를 떠났기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TOGA는 비교적 독립된 두 부분, 즉 언어 능력과 추론 능력으로 구성된다. 언어 능력은 지식어휘 개념 수준을, 추론 능력은 관계 이해와 개념 형성 능력을 보도록 설계되었다. 실제 실시된 검사에서 추리 점수와 언어 점수의 상관은 0.4였고 플라네건의 연구 평균 0.43과 유사하다. 시행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언어 검사는 문제를 큰 소리로 읽어주고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페이지 확인을 돕는 등 상호 접촉이 많았지만 추론 검사는 예시를 보여준 뒤 학생이 스스로 수행하도록 되어 상호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차이는 이후 기대 효과 논의에서 다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적 성장의 평가. 지적 성장은 예비 검사 IQ와 사후 검사 IQ의 차이로 정의된다. 핵심 질문은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품게 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대조 집단보다 더 큰 IQ 증가를 보이는가이다. 기본 사후 검사는 실험 처치 후 8개월 시점, 즉 예비 검사 후 1년 무렵에 시행되었다. 여기에 재검사가 2번 추가된다. 하나는 예비 검사 2년 후에 시행되는 후속 검사로 기대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효과가 최소한 1년 이상 유지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특히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 새 담임을 만나면 그 새 교사는 이전 기대 처치를 알지 못하므로 교사가 바뀐 뒤에도 효과가 남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본 사후 검사보다 앞선 시점 첫 학기 말 무렵에 시행되는 예비 재검사로 효과가 발생한다면 학년도의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지, 즉 서서히 누적되는지, 갑자기 나타난 뒤 정체되는지, 혹은 초반에는 없다가 뒤늦게 대기만성처럼 나타나는지 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 재검사와 기본 사후 검사는 긍정적 기대를 가진 담임 교사의 감독 아래 시행되었고 후속 검사는 다음에 새 담임 교사가 실시했다. 새 담임은 누가 실험 집단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통상 교사 간 인수인계는 있었지만 누구도 새 담임에게 실험 집단 대조 집단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교사들에게 기억 검사를 해보니 명단을 보고도 누가 실험 집단 아이였는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 정보는 사실상 유지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검사 참여 인원은 시간이 흐르며 줄었다. 예비 검사 500명 가운데 전학질병 등으로 1년차 재검사에는 400명 미만이 참여했고 2년 후 후속 검사에는 300명 미만만 참여했는데 이는 전학질병 외에도 예비 때 5학년이던 학생들이 졸업해 중학교로 갔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예비 IQ는 알고 있으며 재검사 IQ 중 최소 하나는 확보 가능한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교사에게는 이를 재검사라고 알리지 않고 지적 성장을 더 확실히 예측하기 위한 추가 검사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검사를 시행했지만 채점은 하지 않았다.
예비검사, 예비 재검사, 또 사후검사, 그리고 후속검사 등 모두 서로 다른 채점자가 2번 채점했고, 채점자들은 어떤 아이가 대조 집단인지, 무엇이 실험 프로그램의 일부인지 알지 못하는 연구 보조원들이었다. 기대 효과가 채점 편향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한 장치다. 지적 변화 프로그램. 1964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오크 초등학교에서는 예비 검사가 끝났고,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그중 20%를 학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학생으로 선정해 두었다. 중요한 점은 교사들에게는 이것이 검사에서 상위 20% 점수를 받은 아이들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즉, 교사들이 새 학년을 시작할 때 특정 아이들을 바라보는 심리적 렌즈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프로그램 가동은 18개의 인쇄물을 각 반의 새 담임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인쇄물에는 각 반에서 하나 명에서 9명까지의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굴절 학습 하버드 검사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학생들이라고 안내되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정확히 전교생의 20%가 되도록 구성되었지만, 교사들의 의욕을 줄이기 위해 반별 명단 인원수는 일부러 다르게 배치했다. 또한 교사들에게 누가 지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의 기대감을 강화했고, 검사 결과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반복했다. 그러나 실험의 핵심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 특별한 학생으로 선정된 20%의 어린이들은 실제로는 무작위로 뽑힌 아이들이었다. 지적 성장을 이룰 학생으로 선정된 아이와 선정되지 않은 대조 집단 아이 사이의 차이는 객관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사의 마음속 기대에만 존재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즉, 이 실험은 교사의 기대 자체가 아이의 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최대한 현실적인 학교 환경 속에서 검증하려는 시도였다. 2부 2장 정리. 오크 초등학교 실험은 아이들의 능력 차이가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교사가 특정 아이들을 곧 크게 성장할 아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지적 성장 IQ 변화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특별한 아이들은 실제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뽑혔고, 차이는 오직 교사의 마음속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교사의 의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수업 중에 눈빛, 기다려주는 시간, 질문 기회, 피드백의 질, 실수에 대한 반응 같은 작고 반복되는 상호작용으로 학생에게 스며든다. 그 결과 학생은 나는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아 더 시도하고, 더 집중하고, 더 오래 버티며 결국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장이 도달하는 핵심 결론은 학교에서 성취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오직 학생의 능력이나 가정 환경만이 아니라 교사가 품는 기대와 그 기대가 전달되는 방식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교사의 기대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결과를 바꾸는 교육적 힘이며, 그 힘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다루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갈라테이아의 놀라운 아이들. 이 장은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지적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기대하게 될 때 그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지적 성장으로 이어지는가를 핵심 질문으로 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학교, 같은 시기, 같은 검사 체계 안에서 교사가 크게 성장하리라 기대한 학생 실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 대조 집단보단 1년 안에 더 큰 IQ 상승을 보이는지 검증합니다. 동시에 기대 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그 부수 질문은 4가지입니다. 아이가 저학년일 때냐, 고학년일 때냐, 빠른 반, 중간 반, 느린 반 같은 능력별 학급 편성에 따라 다르냐,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르냐, 소수민족 여부에 따라 다르냐입니다. 결국 이 장은 기대가 효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크게 작동하는가를 촘촘히 탐색하는 구성입니다. 주요 변수. 연령. 먼저 저자들은 왜 연령이 중요한 변수인지 설명합니다. 인격 발달 이론과 발달 심리학, 실험 심리학, 동물행동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외부의 사회적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코펜의 고전 연구는
감흥성이 7살 또는 9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고 말했고, 스티븐스는 5살 아이가 12살 아이보다 사회적 영향에 더 취약 혹은 민감하다고 요약합니다. 다만 이들이 주로 다루는 영향은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교사의 기대가 작동하는 방식은 대체로 미묘하고 비의도적이며 당사자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로로 이루어진다고 저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처럼 미묘한 영향이라 해도 저학년일수록 더 크게 작동하는가는 흥미로운 검토 과제가 됩니다. 능력. 다음으로 능력학급 편성 변수를 다룹니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바람직한 효과를 낳는 정도가 우열반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헌은 많지 않습니다. 스티븐스는 감흥도가 아동의 지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고, 손다이크는 초기 지적 상태와 지적 상태의 변화 사이 상관이 아주 크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지적 능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자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 교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 지목된 아이가 평범한 아이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큰 성장을 보이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급 편성별로 기대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살피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더 복잡한 점은 성별과 소수민족 여부가 능력별 학급 편성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장에서 이미 남자아이는 느린 반에 더 많고 여자아이는 빠른 반에 더 많았으며, 멕시코계 소수민족 아이들 역시 느린 반에 많고 빠른 반에는 적었습니다. 이 얽힘 때문에 능력 효과를 볼 때도 성별 소수민족 변수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별. 성별에 대해서는 누가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남녀 감흥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오크 초등학교 교사의 압도적 다수가 여자 교사였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여성일 때의 패턴이 중요해집니다. 스티븐슨 요약에 따르면 영양 제공자가 여성일 때 남자아이들의 감흥도가 더 높다는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되듯 이런 사회적 영향 과정은 흔히 명백하고 의도적입니다. 반면 교사의 기대 효과는 학생을 노골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 말투, 기다려주는 시간, 질문이 방식, 접촉과 거리 등 미묘한 상호작용 속에서 비의도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남자가 더 잘 영향받는다 같은 공식은 경계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소수민족. 소수민족 변수는 별도의 장황한 정당화가 필요 없을 만큼 당시 연구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불리한 처지의 어린이를 다룬 많은 논문이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했고, 불리한 처지가 거의 소수민족을 뜻하는 것처럼 굳어진 맥락도 언급됩니다. 오크 초등학교에서 소수민족 아이들은 멕시코계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연구에서 소수민족을 단지 멕시코 이름을 가졌다로 정의하지 않고 더 엄격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자신이나 부모가 멕시코 출신이어야 하고, 가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해야 하며 소정의 절차 스페인어 IQ 검사, 읽기 검사, 사진 촬영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얼마나 멕시코 사람처럼 보이는가라는 별량까지 도입합니다. 오크 초등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나 학생들이 사진을 보고 멕시코처럼 보이는 정도를 평가했고, 그 평정은 교사 10명의 평균 점수로 정의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평정이 매우 신뢰도가 높았다는 점이며, 학교 내부 교사들의 평균 점수와 외부 평가자들의 평균 점수 상관이 0.97로 매우 높게 제시됩니다. 즉, 소수민족이라는 범주를 단순히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현실의 인식과 기대가 어떻게 붙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분화했다는 뜻입니다. 지적인 성장. 학년에 따를 기대 효과. 이제 핵심 결과로 들어갑니다. 제시된 종합 IQ 결과에서 실험이 실시된 해의 대조 집단 아이들의 IQ는 평균 약 8점 상승한 반면 실험 집단 아이들은 평균 12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우연일 가능성이 낮으며, 교사가 지적으로 크게 성장할 아이라고 기대하도록 지정된 아이들이 실제로 더 크게 성장했다는 결론을 지지합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학년에 따른 차이입니다. 학년별 분석에서 기대 효과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훨씬 컸고, 특히 1학년, 2학년에서 가장 인상적입니다.
1학년에서는 대조 집단이 평균 12점 정도 상승한 대비해 실험 집단은 27점대까지 상승해 기대 효과가 약 15점대로 나타났고, 2학년에서는 실험 집단이 대조 집단보다 약 9점대 더 컸습니다. 반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기대 효과가 거의 없거나 매우 작고, 일부 학년에서는 오히려 미세하게 음마이너스의 방향도 보입니다. 요약하면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주로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다가 이 대목의 결론입니다. 저자들은 종합 IQ뿐 아니라 언어 영역 IQ와 추론 영역 IQ의 차이도 분리해서 살핍니다. 플라나건의 TOGA 검사에서 언어와 추론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어 영역 IQ는 학교 전체로 보면 대조 집단 상승이 8점에 못 미치고 실험 집단도 10점에 못 미쳐 둘 사이 차이가 우연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언어 영역만 놓고 보면 기대 효과가 학년별로 뚜렷하게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특별히 1, 2학년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따로 떼어보면 의미가 생깁니다. 1, 2학년에서 언어 영역 IQ는 대조 집단이 약 4.5점 오른 반면 실험 집단은 14.5점 정도 올라 기대 효과가 약 10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 제시됩니다. 반면 3학년, 6학년에서는 대조 집단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경향 약 1.6점이지만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는 언어 영역에서 기대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특히 저학년에 집중된다는 흐름과 맞물립니다. 추론 영역 IQ에서는 기대 효과가 더 또렷합니다. 학교 전체로 기대 효과가 약 7점 수준이며 유의성이 높습니다. 학년별 차이는 언어 영역보다 크지 않지만 여기서도 어릴수록 더 컸다는 경향이 유지됩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대조 집단 저학년 아이들도 추론 영역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특기합니다. 이는 연습 효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실험 자체가 대조 집단에도 어떤 긍정적 자극을 주었을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즉, 기대 효과가 실험 집단에만 순수하게 작동했는지 검사, 학교 분위기, 교사의 태도, 변화 같은 요인이 전체를 끌어올렸는지 완전히 단정하지 않고 뒤에서 다시 다룰 문제로 남겨둡니다. 우열반과 성찰에 따른 기대 효과. 어떤 통계 검사도 우열반에 따라 기대 효과가 달라졌다고 결론 내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 IQ, 언어, 추론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중간 반 아이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기대의 긍정 효과가 더 크다는 듯한 경향이 언급되지만 그 차이는 우연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즉, 능력보다 기대의 변화 또는 기대의 전달이 더 핵심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별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종합 IQ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기대 효과를 보였고 언어 영역에서는 남자 아이들이 더 큰 기대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추론 영역에서는 여자 아이들이 매우 큰 기대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추론 영역에서 여자 아이들의 증가폭은 압도적이며 통계적으로도 강하게 유의합니다. 저자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실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을 덧붙입니다. 예비 검사에서 남자 아이들은 언어 영역 점수가 약간 더 높았고 여자 아이들은 추론 영역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아이들은 본래부터 약간 앞서가고 있는 분야에서 더 큰 기대 효과를 거두는 듯 했다는 추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기대가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발명한다기보다 이미 가진 강점이 있는 영역에서 더 크게 발현되도록 돕는 방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별을 능력별 학급과 결합해보면 유의미한 효과는 오직 추론 영역에서만 관측되었고 특히 중간 반 여자 아이들에게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빠른 반은 여자 아이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미 충분한 기대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느린 반 여자 아이는 학교 전체에서 드문 편성이라 부정적 기대가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반 여자 아이는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기존 기대가 충분히 긍정적이지도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이 아이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아이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흥미 유발 쪽으로 크게 이동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중간 반여자 아이들이 특히 추론 영역에서 큰 성장을 보이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왜 하필 추론 영역이었는지는 끝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남겨둡니다. 소수민족 여부에 따른 기대 효과. 통계적으로 확정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종합 언어 특히 추론에서 소수 민족 아이들이 더 높은 기대 효과를 얻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각 멕시코 아이의 기대 효과를 개인의 IQ 증가분에서 같은 반 대조 집단 평균 증가분을 뺀 값으로 계산하고 그 값이 멕시코 사람다운 생김새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봅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종합 IQ와 추론 영역 IQ에서 더 멕시코 사람처럼 보이는 멕시코 남자 아이가 교사의 긍정적 기대에서 더 큰 효과를 얻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단정하지 않지만 실험 이전에는 외모가 더 멕시코처럼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초기 기대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즉, 원래 가장 낮은 기대를 받았던 아이에게 기대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변화폭이 크고 그만큼 성장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목은 기대 효과가 아이의 능력 자체보다 기대가 바뀌는 폭에 더 민감하다는 시사로 정리됩니다. 검토사항. 이후 저자들은 왜 첫 해의 자기 충족 예언 효과가 주로 저학년에서 두드러졌는가를 6가지 해석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저학년은 발달 과정의 결정적 시기에 가까워 외부 영향에 더 민감하고 변화에 유연하다는 설명입니다. 둘째, 저학년은 학교 경험이 짧아 교사가 학생에 대한 고정된 평가를 아직 확고히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정보가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고학년은 교사의 고정된 견해가 이미 형성되어 새 기대를 덜 신용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앞 두 해석의 결합으로 실제로 저학년이 더 민감해서라기보다 저학년이 더 영향받기 쉽다는 교사의 믿음이 저학년에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넷째는 기대를 전달하는 교사의 방식말, 시선, 자세, 신체적 접촉이 저학년에게 더 적합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섯째는 학생 표본의 문제로 저학년과 고학년 표본의 가정 형편이 달랐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여섯째는 교사 표본의 문제로 저학년 교사와 고학년 교사의 효율성이나 기대, 전달 능력이 달랐을 가능성을 듭니다. 실제로 오크 초등학교 사무직원 둘이 교사의 효율성을 평가했을 때 의견 일치가 높았고 대체로 저학년 교사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효율성과 교수 평가 간의 상관도 제시됩니다. 즉, 아이의 나이만이 아니라 교사의 특성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장의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피트의 연구에서는 5학년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IQ 점수의 임의로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교사에게 알렸지만 학년 말 성적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자들은 이것이 우리 연구에서는 1, 2학년에서 효과가 크고 5학년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패턴과 조응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피트 연구는 IQ 재검사를 하지 않고 학업 성취도만 봤다는 점, 교사들이 이미 2달 동안 학생을 맡아 기대가 굳어졌다는 점 등 차이가 커서 직접 비교는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플라워스의 연구도 대상이 중학생이며 교사가 분산되어 있고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교사가 달랐다는 점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대 효과는 존재하지만 언제 어떤 조건에서 관측되느냐는 연구 설계와 맥락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깔립니다. 12명의 놀라운 아이들. 마지막 큰 부분은 12명의 놀라운 아이들입니다. 수량화된 행동과학 연구가 종종 인간을 잊게 만든다는 반성을 전제로 오크 초등학교 실험의 표준 점수와 통계치 너머로 학생들의 인성가정학교 기록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합니다. 저자들은 교사가 긍정적으로 기대했던 학생 가운데 남자 6, 여자 6을 선정합니다. 기대 효과가 특히 컸던 1, 2학년에서만 뽑았고 남녀 각각에서 종합 IQ 상승폭이 높은 둘, 중간 둘,
낮은 둘을 골라 예비 IQ, 후속 IQ, 증가분, 학년 등을 제시합니다. 이 기술은 가명을 사용하고 익명성을 위해 일부 사실을 수정했음을 밝힙니다. 가장 높은 상승 사례들에서 마리오는 예비 IQ가 높았고 후속 검사에서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아이로 묘사됩니다. 외모가 인상적이며 가족이 아이의 학업에 관심을 기울였고 읽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부모가 시간을 내어 돕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교사가 아이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는 기록도 있어 기대가 무조건 빨리 하라가 아니라 가능성을 믿고 섬세하게 돕는다는 형태로 작동했을 수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세는 처음에는 느린 반권고를 받았고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배우려는 열의가 남다르다고 평가되며 어머니가 중간반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집에서 책 읽기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작은 체구에 생기 넘치고 예술적 재능이 두드러지며 교사가 특별 미술 지도를 권하고 부모가 학습 진척에 관심을 가진 기록이 언급됩니다. 바이올렛은 가정 내 갈등과 아버지의 강한 태도, 학교에서의 행동 문제, 교장실에 자주 불려가는 장면 등이 나오지만 그 와중에도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교사의 관찰과 미술에서의 독창성 같은 요소가 함께 등장합니다. 즉, 기대 효과가 얌전한 아이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 속의 아이에게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간 정도 상승 사례들에서는 콘스탄틴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어른과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 반을 옮긴 뒤 적응, 음악적 재능의 발견 등이 나타납니다. 캐시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늘어가며 수학이 크게 향상되지만 독해와 쓰기에 어려움이 남아있는 모습이 함께 제시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면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조급한 성격으로 야단치기 쉬운 상황에서 담임 교사가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조언하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베치는 과학에 관심이 깊고 성실하며 격려가 부족하면 태만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 기대가 지속적 촉진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니는 호감을 주지만 책임감이 부족하고 숙제가 버거운 모습이 나타나며 교사의 칭찬과 지시가 필요했으나 자제력이 향상되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대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피드백과 규범 제공,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연결됨이 암시됩니다. 가장 낮은 상승 집단에서는 루가 매우 성숙하고 모범적이며 책임감이 강하지만 전학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등 자료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퍼트리샤는 큰 문제 없이 명랑하고 잘 적응하지만 노력의 강도가 높지 않은 듯한 평가가 있고 부모 면담이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더글러스는 내향적이고 신중하며 숙제를 성의 없이 한다는 평가가 있으나 어머니가 면담에 참여하고 압박을 주지 않는 태도도 나타납니다. 후아는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하며 언어 교정 수업을 싫어하지만 수업에는 충실한 편으로 그려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낮은 상승 집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많거나 불리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가 높아 변화 폭이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기대의 변화가 덜 드라마틱할 수도 있음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인상. 이 12명의 기술이 끝난 뒤 저자들은 개인 경력이나 일화는 과학적 가설 검증에 직접 유용하지는 않지만 가설을 생성하는 데에는 특히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를 얻은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특성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부모가 아이의 학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아이가 멋진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등급을 매겨 상관을 살피지만 표본이 작고 등급 부여자가 IQ 증가폭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엄밀한 검증이라기보다 앞으로 검증해 나갈 가설을 다듬기 위한 작업임을 분명히 합니다. 개별 상관은 통계적으로 강하지 않았지만 부모 관심도와 외모, 등급을 합친 새로운 별량은 IQ 증가분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점수가 높은 6명은 낮은 6명보다 평균 IQ 증가가 훨씬 컸다는 결과가 제시됩니다. 결국 저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사가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학업 관심과 아이의 외모 같은 요인이
지적 성장에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능성은 특히 저학년에서 높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부모의 관심과 외모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요소이므로 만약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학교 첫날부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장을 마무리합니다. 2부 3장 결론은 선명합니다. 교사의 기대는 단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학생의 지적 성장에 측정 가능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모든 학년 모든 조건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저학년에서 두드러졌으며 영역별로는 추론 영역에서 더 강하게 드러났고 성별과 학급 편성, 소수민족 여부와 같은 요인이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기대 효과가 능력의 고저보다 기대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교사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장은 아이를 바꾸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과 그 눈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대우의 차이라는 메시지를 통계와 사례를 함께 엮어 설득해 나갑니다. 4장 교사들의 평가.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IQ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그 증가폭이 상당하다는 주장에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IQ 점수가 크게 올랐다고 해서 그 변화가 단지 검사 점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의미 있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교실보다 더 실제적인 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 때문에 증가한 IQ가 교실 속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로도 구체화되어 나타나는가? 이상적으로는 객관적 관찰자가 교실에서 학생 행동을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크 초등학교 실험에서는 그 일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결국 연구진은 교실에서의 어린이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교사평가와 일반적인 교실 행동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사의 평가를 활용하는 일에는 분명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지적 능력이나 적응도를 평가할 때 종종 정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육학 연구는 역사도 깊고 분량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응도를 아예 교사의 평가로 정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정의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실에서 학생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평가는 완벽한 측정 도구가 아닐 수 있으나 교실 생활을 통과해 나온 현실의 기록이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품고 있는 아이의 행동이 대조 집단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더 바람직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광 효과입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수행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실험의 결과만으로 교사평가가 전부 후광 효과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확실히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설령 후광 효과가 일부 작동한다 해도 교사평가가 가진 생태학적 타당도, 즉 실제 교실이라는 환경에서 실제로 의미 있게 작동하는 현실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광 효과는 실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후광 효과를 입든 입지 않든 상관없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다음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리라 여긴 아이가 대조 집단 아이들에 비해 실제로 더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담임 교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교사의 평가는 아이가 실제로 성장한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으로 기대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는 않았습니다.
설령 교사의 관찰이 후광 효과를 일부 입었다 하더라도 그 후광 효과가 실제로 성장한 사실의 확인으로 인해 추가로 강화되는 일은 이 실험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업 수행. 모든 교사는 일상적으로 학생의 학업 수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통지표에 기록합니다. 오크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읽기, 수학, 언어, 쓰기, 사회, 과학, 보건, 체육, 미술, 기술, 음악 등 과목 전반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은 별도로 철자 실력 평가도 포함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 집단과 대조 집단의 학업 수행 평가를 비교합니다. 비교 방식은 IQ 증가분을 비교할 때 사용했던 분석 방법과 동일한 틀을 적용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성적을 예비 검사로, 다음 해의 마지막 성적을 후속 검사로 삼아 변화 폭을 봅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등급 성적은 점수 형태로 변환됩니다. 전체 과목을 봤을 때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증가, 점수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난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읽기였습니다. 지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집단일수록 읽기에서 더 높은 증가가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여기서부터 연구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과연 이 기대 효과는 모든 학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특정 학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학년에 따른 기대 효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기대 효과는 점점 작아지고 반대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기대 효과는 분명하게 커집니다. 다시 말해, 고학년 학생들보다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흐름은 앞서 살펴본 IQ 증가 결과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 덕분에 IQ가 많이 증가한 학년일수록 읽기 능력의 향상도 함께 컸다는 것입니다. 읽기 성적 증가와 학년 사이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IQ 검사와 읽기 성적이 서로 다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IQ 검사는 읽기 능력을 직접 측정하지 않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두 결과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였다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읽기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됩니다. 학교 전체 평균만 보면 수학에서는 기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나누어 보면 특히 저학년에서 실험 집단 아이들이 대조 집단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성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즉, 전체 평균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기대 효과가 저학년 분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교사의 기대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읽기와 수학처럼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목에서는 학생이 어릴수록 교사의 지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우열반과 성별에 따른 기대 효과.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읽기 성적의 증가가 우열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관된 경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빠른 반에서는 기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중간 반에서 가장 큰 기대 효과가 나타났으며, 느린 반에서는 중간 반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기대 효과가 관찰됩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교사의 기대는 이미 잘하는 아이보다 성장 여지가 있는 아이에게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른 기대 효과는 전체 평균만 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분석을 하면 우열반에 따라 남녀의 기대 효과 패턴이 달라지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다만 연구자는 이 차이를 단정적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경향으로 다룹니다. 지적 호기심 평가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실험 처치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보면 빠른 반 아이들이 지적으로 더 호기심이 많을 것이라는 상식적 기대와 교사의 평가가 일치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연구자는
이 점을 교사 평가의 타당성을 확인해주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 적응도와 우호성 관련 별량에서는 실험 집단이 대조 집단보다 더 높은 기대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험 처치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전체 결과를 보면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적응력과 우호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결과가 제시되며 연구자는 이를 흥미로운 결과로 봅니다. 주위의 평에 좌우되는 성향, 다시 말해 자율성에 가까운 항목에서는 중간반이 핵심으로 부각됩니다. 우열 반별로 살펴보면 실험 집단이냐, 대조 집단이냐에 따라 자율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반이 중간 반임을 알 수 있고, 이 흐름은 중간 반실험 집단 어린이들이 IQ에서, 특히 읽기 성적에서 가장 높은 증가분을 보였다는 앞선 결과와 연결됩니다. 객관적 평가. 교사의 학업 평가가 교사 자신의 기대 때문에 왜곡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오크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비교 도구가 준비됩니다. 검사는 봄에 한 번 실시되고 같은 해 가을에 다시 실시되며 1년 후 다시 같은 검사가 시행됩니다. 또한 이 검사가 통지표 작성용 채점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진행되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가을에 실시된 검사는 이미 특별 어린이 명단이 교사들에게 통보된 뒤에 실시되었습니다. 만약 자기충족 예언의 효과가 몇 주만 해도 나타날 수 있다면 가을 검사는 예비 검사라기보다 후속 검사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먼저 짧은 기간 안에 교사의 기대가 이미 성적을 흔들어 버렸는가를 점검합니다. 검사에는 여러 영역이 포함되지만 그중 독해력, 언어용법, 수학처럼 교사도 학교에서 평가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름방학을 거치며 아이들 모두 점수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대조 집단과 실험 집단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봄 학기 성적과 가을 학기 성적 차이를 비교해도 두 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이 대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서는 교사의 기대가 교사 자신의 학생 평가를 뚜렷하게 왜곡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다음 구간 비교는 상대적으로 더 믿을만하다고 설명됩니다. 이후에는 진학으로 표본 구성이 달라지지만 특정 학년의 경우 두 시점 점수 비교가 가능해 예비검사 오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역설도 제시됩니다. 읽기와 수학 능력을 객관적 검사로 보면 기대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만 보이는데 교사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교값의 방향이 갈려 하나는 증가 쪽으로 다른 하나는 감소 쪽으로 결론이 엇갈릴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앞서 제기했던 가설을 다시 꺼냅니다. 교사가 어떤 아이에게 큰 성장을 기대할수록 그 아이를 평가할 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대는 성취를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가 기준을 올려 점수에는 덜 반영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어떤 집단에게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며 이 가설을 더 검토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어갑니다. 교실에서의 품행.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통지표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의 품행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기본 실험이 진행된 해 말에 교사들에게 각 어린이의 품행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요청합니다. 이는 교사의 기대가 학업 성취뿐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 인간적 특성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장래 성공 가능성, 지적 호기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정도, 행복감, 매력, 적응도, 감정의 풍부함, 적대적 성향, 주의 평가에 좌우되는 성향 등 여러 영역을 점수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 방식의 한계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 품행 평가는 예비 검사와 후속 검사가 없는 단일 시점 평가였으므로 IQ나 학업 성취에서처럼 증가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 집단 아이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비 검사가 없다는 점이 치명적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품행 평가는 IQ 증가분 분석보다 정밀하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한 해가 지난 뒤 지적 성장이 기대되었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더 지적 호기심이 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며 미래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더 잘 적응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평가되는 흐름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연구자들은 여기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기대를 받은 아이들은 학업 성취뿐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고 말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 여러 품행 특성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몇 개의 성향군으로 묶어 해석합니다. 지적 활력과 미래, 지향성에 가까운 성향군은 실제 IQ 점수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적응과 행복감에 가까운 성향군은 IQ와의 관련이 훨씬 약했습니다. 주위의 평에 좌우되는 성향은 다른 성향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적응도와는 반대 방향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IQ와 주위 평가에 좌우되는 성향 사이에서는 뚜렷한 상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교사의 기대는 아이를 지적이고 매력있고 미래가 밝다는 일관된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긍정적 품행이 곧바로 IQ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년에 따른 기대 효과. 지적 호기심 평가에서는 학교 전체로 보면 기대받은 아이들이 더 높게 평가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학년별로 보면 대체로 저학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 밖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고학년에서도 큰 기대 효과가 나타난 학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외적 결과 때문에 학년과 기대 효과 사이의 단순한 관계는 강하지 않게 나타나지만 연구자들은 또 다른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IQ 증가폭이 큰 학년일수록 교사는 그 학년의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교사가 본 지적 호기심은 실제 IQ 상승과 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정서적 적응이나 행복감으로 묶인 성향군에서는 기대 효과가 전체적으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더 행복하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적응도 성향군 전체로 보면 기대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정리됩니다. 주위의 평에 좌우되는 성향에서는 저학년에서만 기대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교사들의 눈에는 기대를 받는 아이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자율적이고 주위 평가에 덜 흔들리는 것으로 보였다는 흐름입니다. 이 경향은 IQ에서 기대 효과가 큰 학년과도 연결되어 제시됩니다. 연구자들은 결국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자율성도 높은 학년에서 IQ 기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한 학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저학년이었다는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수민족 여부와 기대 효과. 소수민족 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제시됩니다. 특정 집단에서 IQ와 읽기 점수 증가분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이지 못한 지적 호기심 평가에서는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는 이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집단이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느린 반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실제 성장을 이루어 놓고도 쉽사리 믿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교실에서의 품행과 지적 성장. 오크 초등학교 전체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들은 지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 기대한 어린이들의 품행을 다른 어린이에 비해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학기 말이었고 이때는 단지 기대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 집단, 아이들의 IQ가 대조 집단보다 상당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품행 평가 차이가 기대 때문인지 IQ 상승 때문인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생깁니다. 만약 IQ 상승 때문에 품행 평가가 좋아졌다면 IQ가 높게 상승한 대조 집단 아이들도 반드시 좋은 품행 평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IQ 상승분과 품행 평가의 상관관계를 계산합니다. 상위 반,
즉 빠른 반과 중간 반을 묶어 살펴보면 실험 집단에서는 IQ 상승이 클수록 품행 평가도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위 반이라도 대조 집단에서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IQ 증가가 높을수록 적응도나 행복감, 감정의 풍부함에서 낮은 점수를 얻는 듯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는 이 결과가 다소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표본이 많으면 작은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해 보일 수 있고 실제 상과는 무시할 만한 수준일 수 있음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상위 반에서는 지적 성장이 기대된 어린이의 경우에서만 IQ 증가가 크면 클수록 품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말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느린 반에서는 결과가 더 복잡합니다. 기대된 느린 반 아이들 중에서 IQ가 많이 오를수록 자율성은 더 높게, 감정의 풍부함은 덜하게 평가되는 등 기대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느린 반 실험 집단 어린이들은 상위 반 실험 집단만큼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느린 반 대조 집단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선별 분석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도 이 집단에서는 IQ 증가분이 높을수록 교사의 평가가 모든 점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제시됩니다. 상식에 배치되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연구자들은 마지막에 흥미로운 구조를 제시합니다. 상위 반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위 반에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에게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평가로 볼 때 IQ 증가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집단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대조 집단의 상위 반 아이들과 실험 집단의 하위 반 아이들은 유리한 점을 하나씩만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상위 반에 속했지만 특별한 기대는 받지 않았고 후자는 기대는 받았지만 상위 반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IQ 증가만큼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린 반대조 집단 아이들은 유리한 점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상위 반도 아니었고 조작된 기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집단의 아이들이 매우 높은 IQ 증가를 보였을 때 오히려 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는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결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학생이 지적 성장을 이루려 할 때 지적 성장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선행되는 것이 학생의 지적 활기와 정신적 건강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예상 밖의 지적 성장은 심리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2부 4장 2장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성장은 점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성장이라도 그 성장이 교사의 믿음과 지지 속에서 예상된 성장으로 받아들여질 때 아이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반대로 기대 밖의 성장은 칭찬받기보다 의심받거나 불편한 시선 속에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교사의 기대는 성적을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눈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 눈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결국 아이가 교실에서 경험하는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한 점수 상승이 아니라 기대가 교실 현실 속에서 어떤 형태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 5장 지적 능력의 만개 과정에서 만나요. 5장 지적 능력의 만개 과정. 앞선 장들에서 연구자들은 교사가 지적 성장을 기대한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시간이 지난 뒤 실제로 더 큰 지적 성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기대 효과가 존재한다는 확인에 가깝고 기대 효과가 어떤 시간적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지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대 효과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느 속도로 자라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약화되거나 유지되는지 같은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이 겨냥하는 핵심은 바로 그 빈틈입니다. 연구자들은 기대 효과를 단발적인 결과로만 보지 않고 획득 과정과 유지 과정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작용을 매일같이 관찰하고 지적 수행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기대 효과의 생성과 소멸을 훨씬 또렷하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상적 조건이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의한 지적 만개는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가? 시간이 흐르며 그 효과는 어떤 곡선을 그리는가? 그리고 긍정적 기대 효과는 어느 시점에서 약해지거나 사라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현실은 연구실과 다릅니다. 교사와 학생은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며 행동과학 연구자가 원하는 모든 시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제약 속에서 연속 관찰 대신 제한된 시점의 관찰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여러 번 촘촘히 측정하는 대신 의미 있는 두 시점을 정해 측정합니다. 하나는 실험이 진행되는 학년도 중간, 즉 한 학기가 지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더 시간이 지난 학년 말 무렵입니다. 전자는 기대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후자는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기대 효과는 갑자기 솟구쳤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기보다 교사의 태도와 반응이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금씩 축적되며 어린이의 학습 경로를 서서히 바꾸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가정에 머물 수 없으므로 실제 측정 결과가 어떤 시간적 패턴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대 효과의 시작.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붙잡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기대 효과는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관찰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학기 시점과 학년 말 시점을 비교하면 기대 효과가 빠르게 형성되는가, 혹은 잠복기를 거친 뒤 드러나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경우를 염두에 둡니다. 한 학기 시점에서 이미 학년 말과 비슷한 크기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기대 효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학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가 학년 말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기대 효과는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 뒤에야 발현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기 시점에서 기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가 학년 말에 약화되는 모양이라면 기대 효과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기보다 특정 검사나 평가 국면에서만 강해지는 성격일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교사의 기억과 인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가 특별한 아이로 지정된 어린이들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지, 혹은 반대로 이름과 정체가 희미해지는지에 따라 기대 신호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가 실험 집단을 얼마나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는지, 그 의식이 학기 말과 학년 말 중 언제 더 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기대 효과가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시간이 흐르며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이라는 쪽입니다. 기대가 아이의 지적 수행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특별한 한 번의 격려가 아니라 질문의 수준, 반응의 따뜻함, 피드백의 질, 기회의 제공 같은 미세한 상호작용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년에 따른 기대 효과. 한 학기 시점의 결과를 학년별로 나누어 보면 기대 효과가 모든 학년에 동일한 강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험 집단의 종합 IQ 상승이 대조 집단보다 더 큰 방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크기와 뚜렷함은 학년마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학년에서는 실험 집단이 확연히 더 오르는 듯 보이고 어떤 학년에서는 차이가 작거나 거의 없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불균등한 분포를 단순히 학년이 낮을수록 크다 또는 학년이 높을수록 크다 같은 일직선의 결론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년별로 사용된 검사 도구의 차이, 학습 내용의 차이, 교사의 지도 방식이나 학급, 분위기의 차이 같은 현실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학년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기대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고정된 공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자들이 기대 효과를 단일 변수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 안에서도
기대 효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가 관찰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나타난다고 가정해버리면 초기 형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변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열반과 성별에 따른 기대 효과. 어떤 아이는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거나 혹은 기대 신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변화가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별 또한 종합 IQ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언어 영역과 추론 영역처럼 지적 수행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을 따로 보면 성별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논의는 기대는 동일하게 주되 기대를 전달하는 방식은 더 세밀하고 다양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로 이어집니다. 소수민족인지 여부에 따른 기대 효과. 소수민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읽기 성취나 추론 능력처럼 학업 수행의 특정 영역에서 집단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대 효과의 크기와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연구자들은 여기서 조심스러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기대 효과는 개인의 지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속한 집단이 평소 어떤 기대를 받아왔는지,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평가되어 왔는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낮은 기대가 관성처럼 유지되던 환경에서 기대가 바뀌면 그 변화가 아이에게 더 크게 체감되고 결과도 더 뚜렷하게 포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소수민족 여부가 기대 효과를 결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인이라기보다 조건이며 기대 효과가 작동하는 장면을 해석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배경 변수라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이런 태도는 기대 효과 연구가 통계적 수치만이 아니라 교육 장면의 구조와 현실을 함께 보려는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기대 효과의 지속성. 여기서부터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기대를 주었던 교사가 떠난 뒤에도 그 효과는 남는가? 즉, 기대 효과가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후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후속 검사는 실험 시작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행되며 예비 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즉, 단지 한 학기나 한 해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경험이 남긴 흔적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보려는 설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다음해 담임 교사에게 특별한 아이라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새 담임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실험 집단이 계속 더 높은 상승을 보인다면 기대 효과는 특정 교사에게만 달라붙은 현상이 아니라 아이 안에 남는 변화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 차이가 사라진다면 기대 효과는 교사의 지속적 신호와 관계의 연속성에 크게 의존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후속 결과를 전체 평균으로 보면 실험 집단이 대조 집단보다 조금 더 높은 방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항상 선명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년별로 나누면 그 모습은 더 복합적입니다. 어떤 학년에서는 기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학년에서는 약하거나 방향이 흔들리는 값도 섞입니다. 따라서 장기 지속성은 모든 집단에서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는 일반 법칙이라기보다 어떤 조건에서는 강하게 남고 어떤 조건에서는 희미해지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은 자속성이라는 개념을 단정이 아니라 탐색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남는다고 말하기보다 남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학년에 따른 기대 효과. 지속성 관점에서 학년은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학년은 교사의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성은 동시에 흔들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신호가 약해지거나 관계의 연속성이 끊기면 한때 나타난 변화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고학년은 초기 반응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기대가 학습 전략이나 자기 조절로 내면화되면 교사가 바뀌어도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논의는 어릴수록 무조건 더 잘 된다가 아니라 어릴수록 빨리 반응하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클수록 늦게 반응하지만 내면화되면
오래 갈 수 있다는 더 정교한 이해로 나아갑니다. 기대 효과를 성장의 속도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성장의 지속성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우열반과 성별에 따른 기대 효과. 지속성 관점에서 우열반의 문제는 단순한 성적 비교가 아니라 기대 변화가 어느 수준에서 더 오래 누적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일부 결과에서는 중간 수준의 집단이 기대 변화에 크게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흐름을 비교적 잃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빠른 반은 이미 높은 성취를 가지고 출발하므로 추가 상승폭이 작게 보일 수 있고, 기대 신호가 약해질 때 동기 구조가 바뀌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느린 반은 효과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으나 낮은 기대가 변하는 순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기대의 힘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성별 또한 지속성의 양상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 IQ의 변화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 집단도 언어 영역이나 추론 영역 같은 하위 영역을 보면 유지 곡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모든 리더십 장면에서 유의미합니다. 기대는 동일하게 품되 기대를 전달하는 방식은 상대의 과제, 특성과 반응 양식에 맞추어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인지 여부에 따른 기대 효과. 지속성 관점에서는 소수민족 여부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낮은 기대를 받던 환경에서 기대가 바뀌면 그 변화는 단기 성취뿐 아니라 학습 태도와 자기 개념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고, 그 변화가 일정 기간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에 따라 지속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남는다거나 항상 사라진다는 식의 단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요지는 기대 효과를 단지 관심의 양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지속되려면 일관된 상호작용 구조, 즉 질문과 피드백, 기회 제공, 평가 방식의 안정성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소수민족 여부가 중요한 배경 변수로 다뤄지는 것도 기대 효과가 개인 내부의 변화와 사회 문화적 조건 사이에서 함께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조망. 지금까지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종합하면 기대 효과는 단일한 곡선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려 나타나는 시간적 패턴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신호가 나타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효과가 더 분명해지거나 일부 영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길어지면 전체 평균의 차이는 희미해질 수 있으며 대신 특정 조건에서만 효과가 남아있는 양상도 나타납니다. 결국 기대 효과는 하나의 단일 법칙이 아니라 학년, 반, 성별,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 법칙들의 묶음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 조망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대는 순간의 말이 아니라 아이에게 제공되는 기회와 상호작용의 질을 바꾸어 성장, 경로 자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관계의 연속성과 환경 조건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크레스트 초등학교 실험. 연구자들은 오크 초등학교에서 확인한 결과가 특정 학교 환경에만 국한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 조건이 크게 다른 크레스트 초등학교에서 반복 실험을 수행합니다. 크레스트는 지리적으로도 멀고 학생들이 속한 사회 계급과 문화적 배경도 오크와 다릅니다. 오크가 하층 지역 출신과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면 크레스트는 중산층 또는 중상층 환경에 가깝고 소수민족 학생이 거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예비검사에서의 평균 지적 수준 역시 크레스트가 더 높게 나타나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실험의 골격은 오크와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레스트에서는 예비검사를 시행한 뒤 특별한 아이 명단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시점이 이미 학생들과 일정 기간 접촉이 진행된 뒤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조건에서 교사의 기대를 인위적으로 형성시키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사들이 나름의 기대와 판단을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크레스트 실험은 기대 효과가 쉽게 나타날 조건이라기보다 오히려 약하게 나타날 조건에서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보는 흥미로운 시험대가 됩니다. 사후 검사 결과를 보면 크레스트에서도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듯한 영역이 있으나 그것이 뚜렷하고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한편으로는 크레스트의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 모두가 오크의 두 집단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인 부분도 관찰되며 그 이유를 단지 출발 IQ 차이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후속 검사까지 포함해 두 학교를 함께 묶어보면 특정 영역에서 유의 수준에 근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식의 정리도 등장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오크의 빠른 반 혹은 크레스트의 지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기대 효과가 작게 보이는 현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담임 교사 변화 이후 느끼는 결핍감이나 실망감 같은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되 그것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크의 중간 수준 집단이 기대 효과를 비교적 잃지 않고 성장한 흐름을 다시 확인시키며 기대 효과가 평균적인 아이들에게서도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지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기대 효과가 작게 보였다고 해서 그들을 걱정하거나 유감스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합니다. 그들은 이미 높은 점수에서 출발했고 이후에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기대 효과는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기대가 어떻게 작동하며 그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거나 약화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탐색의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기대는 한 번의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누적되는 상호작용의 질이며 그 질이 아이의 지적 능력의 만개 과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2부 5장 정리하면 기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 기대 효과의 시간적 패턴을 보여주며 기대가 학생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3부 피그말리온 효과의 의미에서 만나요.